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 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 그리고 20조 원 규모의 K 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정치개혁입니다. 낡은 87년 체제를 넘어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분열과 혼란,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체제 대신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여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이제는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5대 개혁입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을 완수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연금개혁 완성, AI 중심의 커리큘럼, 유연근무 확대, 의료공백 해소, 공공부문 슬림화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지방균형 발전입니다. 지방생명융합산업 중심지, 강원권과 제주권의 해양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클러스터, 생체관광 중심지, 이렇게 지역별 첨단산업 분산 전략으로 전국을 역동적인 경제벨트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역대학 혁신,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육성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정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안심복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아동수당 30만 원, 기초연금의 소득 분위별 차등적 인상, 장애인 노인 돌봄, 치매 국가 책임제, 찾아오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주거복지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외국인 투기세 신설, 그리고 스마트 신도시 3곳을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저출생 대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0세에서 5세 돌봄 국가 책임제, 출산 육아 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 휴직, 경력 단절인 복귀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 등 미래 세대의 기반을 든든히 만들겠습니다.
8째, 외교, 안보, 통일입니다. 실용과 실력 중심의 강한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자주 국방력 확충, 핵 공유 협정, 2030 G7 진입과 글로벌 AI 협력체 창설, 비정치적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9째, 스마트 농어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촌이 강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곡물 자급률 30% 달성, 청년 농업 창업 지원, 수입 농특산물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제도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0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차세대 원전 개발, 탄소 배출권 시장과 친환경 인센티브, 바이오 소재 전환과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10대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시대 교체와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 그 미래를 저는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사람, 국정을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안철수입니다. 밤새워 일하고 세계로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공약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외침 청년단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단이 전달하는 제안서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외침 청년단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정책 제안지를 갖고 오시는 분이 조금 늦어서 먼저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외침, 안철수 지지 선언을 발표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2030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우리 미래를 위한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의 이름으로 과학기술과 미래혁신의 상징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성 정치의 낡은 대립과 진영 논리에 지쳤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바로 안철수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원하는 건 말이 아닌 결과, 공약이 아닌 실행력, 정쟁이 아닌 미래 해결 사업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말로만 미래를 외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IT와 창업 혁신으로 접근했고 교육의 공정성을 정책으로 설계했으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준비해온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의사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개발자로서 업석을 세우고 그 재능을 기부해왔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포부와 비전이 없이 마치 앵무새처럼 안철수 후보가 하는 말을 주워 담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직접 그려왔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서야 초격차 시대를 준비할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미래 세대의 요구가 담긴 과학기술, 복지, 국가안보, 정보조직, 여성, 입시, 문화, 외교, 지방분권과 교통,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서 11개를 전달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외침 27인 일동 그리고 안철수임 갤러리 외 온라인 커뮤니티 지지자 100인 발표합니다. 네, 정책 내용은 전달하시나요? 네. 네, 미래를 위한 외침 정책의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네. 미래 청년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담은 공약들을 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안철수 가운데 앉으시고요. 네, 바로 이제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네, 의견을 표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네.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선이 오늘도 지금 91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초단기 대선이라서 공약이 실종됐다, 공약이 사라졌다, 그런 좀 지적이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치고 나갈 때를 대기하고 지금 공약이 실종돼 있다는 이 대선 레이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만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5년마다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국가를 좀 더 발전시키고 국가를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이런 점들을 바라면서 5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그 속으신 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과학기술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지난 대선 때입니다.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후보로는 저하고 아마 다른 후보 하나 정도 나오고 나머지 큰 당 후보 둘은 후보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대통령 후보와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과학기술 담당자가 나와서 토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약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실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아무리 실무선에서 정리를 해주더라도 그것이 그냥 당선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자기 머릿속에 원래 없던 공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고 다른 사람 입으로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약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아무리 남이 써놓은 것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는 전혀 자기 머릿속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그전에 자기가 말을 했었던 그것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과학 최빈국이 된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과학기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 대만의 TSMC가 있으니까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더라도 미국이 안보까지 책임져 줍니다. 즉 지금은 과학기술이 안보이자 경제이자 그 모든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서 남들이 써준 것만 그냥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이렇게 퍼주기, 그리고 또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국가의 부채만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5년 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국가가 돼버린다. 이미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는 남미에 그런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이 파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후진국으로 뒤떨어져 버린 이런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 진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옆에. 네, 안녕하세요. MBN의 김희훈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이번 불출마 결정이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지난 10년간 치르면서 한 번도 어떤 그 룰이라든지 상대에 대해서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저더라고요. 제가 신념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좋은 나라로 발전시킬 그런 그 자신감 그리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번 선거를 뛰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네, 뒤쪽에 계시네요. 오늘 김종혁 전 최고는 이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나 친윤의 각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론이나 빅텐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하실 일이 어쩌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을 때보다 저는 거의 10배 정도 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우선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그때와 비교해서 서민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그 10년 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세계가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각자 도생의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관세를 포함해서 나라들이 치열하게 지금 협상 중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집중을 해도 사실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 국내에 있어서의 이 서민 경제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AI를 포함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들 그 다음에 또 외교에 있어서 관세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도 사실은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대선에 있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데일리 박민 기자입니다. 오늘 공약 발표하셨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10대 공약으로 뭐 AI, 복지, 저출생, 뭐 지방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사실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나 또는 민주당 후보들과도 겹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안 의원님만의 독보적인 공약은 무엇인지 그거 하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보적인 공약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 하나씩 한번 보죠. AI에 대해서 누가 제일 전문가입니까? 300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는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 AI에 대해서 제대로 산업화를 시키고 그리고 AI 인재를 사실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저 작년부터 작업을 해서 올해 11월 달에 그 서판교 쪽에다가 하이스트 AI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이미 다 그 비용까지 다 마련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 포함해서 그 컨텐츠 문제라든지 또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 상징이 바로 제가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 아닙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AI 특위위원장이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은 대선용이지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서 맡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라서 맡았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포함해서 뭐 기후 위기도 저는 아주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엘고어가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들으러 직접 갔었습니다. 근데 엘고어가 그때 그러는 겁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산불이다.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빙하가 녹고 바닷물 수면이 올라가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이것이 지금 지구 온난화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뭄과 산불이 제일 문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예상대로 호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불타고 LA가 불타고 이번에 한국에서 경북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WHO와 함께 100일 만에 발견 후 100일 만에 백신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산불이 날 때 가장 빨리 그 산불이 난 것을 발견을 하고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공위성에다가 그 온도 센서를 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나라 전역을 감시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은 어쨌든 그 부분을 AI가 분석을 해서 이게 산불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바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 부처마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과기부가 산림청에다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아까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좀 현안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당내 일부 의원들께서 당 밖에 어떤 제3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세워놓고 우리 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다시 그분하고 경선이 된 다음에 단일화를 한다. 이런 구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좀 후보님 입장에서는 그냥 기시감도 드실 것 같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험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좀 그런 시도나 이런 게 그림이 잘 될 수 있는지 혹시 좀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결국은 결론이 난 것이 지금은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이런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경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 후보를 우선 선출하고 모든 권한을 이제 그 후보에게 맡기자. 그 후보에게 판단하게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면 그 후보가 판단할 텐데요. 사실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저는 갤럽 기준으로 17%를 받은 후보입니다. 과연 지금 바깥에 그 정도의 뭐 17%가 아니라 5%가 넘는 후보라도 과연 있는가? 사실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혜를 저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네. 서울신문 곽소영입니다. 그 경선룰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무당층이라던가 중도층을 좀 겨냥하시는 후보분들은 좀 불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떤 경선 룰이라든지 아까 또 상대방 후보가 어떤 분이 출마하고 출마하지 않고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당에서 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사실 뭐 비유를 들자면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룰이 정해졌다면 그 룰 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각 후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MBC 고재민인데요. 그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올리셨지만 우리 당 출마자들 중에 내란을 미화한 사람, 뭐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겨선 안 된다, 출마해서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글을 남기셨는데 그런 면에서 후보께서의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탄핵에 오히려 반대를 하신 분들이 이번에 또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 나옵니다만 3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은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강한 신념으로 그렇게 모여 계시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중도 보수든지 또는 중도든지 모든 분들을 다 우리 편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 정도를 넘겨야지만이 그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분들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 네. 없으시면, 자,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